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세기 장례식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이 잠시 뒤 엄수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고위 인사 500여 명이 이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지금 런던 지역의 비행기 이착륙도 모두 중단이 되면서 영국은 잠시 멈춤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Since 1952, I have witnesse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landscape, through which this country must chart its course. Together we are tackling this disease, and I want to reassure you that if we remain united and resolute, then we will overcome it. We've been here for 4 hours waiting to see Her Majesty's. She's been a wonderful queen to this country. We were all here. This is not safe, excuse me. Her Majesty today, and I think it didn't matter how long. 예, 저희 뉴스탑10이 준비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영국의 상징, 영국의 정신적인 지주, 70년간 재임하면서 96살, 96세 일기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세기의 장례식이 잠시 뒤 엄수가 됩니다. 런던 주변은 지금 항공기 이착륙도 중단이 됐고요. 주요 백화점 문도 닫았습니다. 영국은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 세기의 장례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영국 런던 국장을 준비하는 런던의 모습, 이 시각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근위병들이 지금 아마 웨스트민스터 홀 주변에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이 장례식이 엄수가 되고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런던 템즈강 인근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가 돼 있고, 현지 시각 오전 10시 44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6시 44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져서 본격적인 국장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영국 군인들의 모습,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고 오와 열을 맞춰서 지금 장례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영상들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현장 연결해서 워낙 전 세계 VIP 500여 명, 정상, 왕족, 주요 인사들이 다 지금 런던으로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뉴스의 중심에 지금 영국 런던이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의 모습, 사열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잠시 뒤에 한번 현장 다시 연결하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마 웨스트민스터 사원 홀 주변,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이 엄수될 이곳, 오른쪽 끝에만 봐도 이제 시민들이 벌써 국장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이 화면도 지금 실시간 화면인가요? 실시간 맞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홀 지금 사원 내부에서 이제
정확히는 1시간 10여 분 뒤에 이 국장이 엄수가 되고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전 세계 VIP 주요 인사들이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입장하는 모습인 듯합니다. 지금 화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지금 송출이 되고 있어요. 런던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모습입니다. 잠시 뒤 1시간여 뒤면은 찰스 3세가 포함이 된 그리고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국장을 참석해서 세계 장례식을 하나하나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올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불과 한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 44분에 이 여왕의 관이 장례식이 없을 때 사원으로 이동하게 되고 장례식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영국은 그야말로 잠시 멈춤 상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이착륙마저도 일단 금지될 정도로 영국은 일단 추모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점들이 일단 문을 닫고 관공서 또 비행기 이착륙 영국이 멈췄다고 할 정도로 이제 장례식 기간 동안 영국이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계의 장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또 국제적인 위상 자체가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크다 이런 걸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20세기와 21세기를 아우르면서 지금 현재 국제 질서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 여기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기여한 측면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거거든요. 앞에 이거 장면에 보셨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때 직접 참전해서 운전병으로 활약을 했고 그 이후에 여왕이 되면서 현재 어떤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어떤 역할들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죠. 예. 더군다나 또 대한민국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접 방문을 해서 안동을 방문했던 그런 추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일반적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주보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오늘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예. 세계 각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계 왕족들도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지금 보이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게 한 8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장소 안에는 세계적으로 한 VIP들과 왕족들이 참석하면서 지금 사실 전 세계 VIP들이 지금 영국 런던에 다 집결했다고 해서 과언은 아니잖아요. 만큼 경호도 지금 굉장히 엄중한 경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조금 있으면 장례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 인근을 지금 비춰줬어요. 현지 카메라가 당시 영국 국회의사당, 영국 의사당의 모습도 있고 이번 장례가 치러지면 2분간 묵념이 있고 또 하나 영국을 상징하는 빅벤이 또 종을 칠 예정입니다. 그 구장차장. 네. 일단 뭐 당연히 이 국장 장례식으로 치러지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모든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남편인 필립 공 옆에 그러니까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는 윈저성 그러니까 런던의 서쪽으로 가서 세인트 조지 교회 예배당에 안장할 예정이잖아요. 네. 엘리자베스 2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그 고인이 그 근무했거나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를 거쳐서 이제 장지로 향하지 않습니까? 예.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궁인 이 버킹엄 궁을 거쳐서 이 버킹엄의 이렇게 서문격인 이 웰링턴 아치를 통해서 서쪽, 그러니까 그 런던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윈저성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버킹엄궁에서 그 웰링턴 아치까지는 한 2.3km 정도가 되는데요. 이곳을 이제 천천히 걸어서 이동을 함으로써 이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이 여왕의 마지막 길을 좀 추모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든 국장 장례식이 마치게 되면 영국 전역은 2분간 묵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유년 시절을 보냈던 윈저성 그리고 세인트 조지 교회 예배당에 안장이 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그 중간중간에 거치는 곳이 바로 영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원인 여기 보시면 하이드파크 그리고 웰링턴 아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장례 예방 후에 안장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7시지만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11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다음 날 새벽이지만 이 영국 시간으로는 오후에 그 윈저성 그 세인트 조지 교회 예배당에 이 안장됨으로써 예.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장례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군인 그리고 근위병들 퍼레이드가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각국의 정상과 왕족, 제가 앞서 짚어봤던 고위 인사들 500여 명이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게 됩니다. 그 화면도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She was the same in person as her image. Decent, honorable. You were fortunate to have had her for 70 years. We all were. The world's better for her. Thank you.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이제 각국의 VIP들이 다 이제 참석을 할 텐데 우리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캐나다 트루도 총리도 함께합니다. 근데 김민정 교수님, 앞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언 목소리가 하나 나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모친이 이제 아일랜드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원래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꽤 앙숙 사이가 좋지 못해서 모친이 과거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만나면 고개를 숙이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그럼에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저 메시지는 꽤 존경의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바로 영국의 서쪽에 아일랜드가 있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종교가 다르면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물론 헨리 4세 때 뭐 아일랜드를 영국이 정복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종교 갈등이 계속되었고 남 아일랜드는 결국 독립을 했고요. 북 아일랜드는 독립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개신교와 구신교 간에 있어서 종교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계들의 경우에는 영국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뭐 고개를 숙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어머니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이든이 두 번째 아일랜드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케네디가 첫 번째 아일랜드계였고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아마 그때 뭐 약간의 조크를 섞어서 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그런 영국과 아일랜드의 오래된 역사를 얘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부죠. 예.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 각자 검은 옷을 다 차려입은 VIP 포함해서 각국 정상, 주요 인사, 뭐 정재계 이런 그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국 정상들도 본격적으로 조문 외교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영국은 사상 최대의 보안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This is the single largest protection operation that the Met Police has ever undertaken. We will have hundreds of world leaders and other senior figures here in London. 예, 그렇겠죠. 영국 경찰은 사상 최대의 치안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귀빈 의전에만 공무원 300여 명, 최대 규모의 경비 작전, 뭐 영국 그 치안 당국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주일 대표님, 예. 조금 전에 알려지기로는 원래 그 영국 당국이 워낙 VIP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따로따로 차를 타고 오지 못하게 하나의 버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하게끔 뭐 권고했다. 이걸 갖고 전 세계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하고 이스라엘 정도만 빼면은 각국 정상들이 한 버스에 같이 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주일 전에 이제 여왕 이제 장례식이 절차가 이제 마련이 되면서 각국에 공문을 보냈는데 예. 그때 전용기를 가급적 타고 오지 마라. 그래서 상업용 비행기를 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영국 내에서도 전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한 곳에 집결해서 정상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라는 게 이미 고지가 됐어요. 예. 근데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뭐 수십 개 국가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영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실강이가 있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예외가 된 거는 그 두 나라 정상은 굉장히 테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전용차를 좀 특별히 허용을 해줬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부분은 논란은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조문 취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여왕 관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 관에 유해를 이제 가서 조문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현지 교통 사정으로 취소가 됐는데 그게 이제 막혀서 못 갔다라고 했는데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걸어서 가고 예.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조문하러 갔으면 조문을 해야지 왜 못하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걸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뭐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후 2시에서 3시 이후에 도착한 대통령 뭐 각국 정상 같은 경우에는 방문이 힘들어서 그냥 방명록만 조문록만 작성하는 걸로 대체했다. 국내 정치에 로 이런 거를 슬픔을 이용해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정상들은 직접 걸어간 정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논란을 사전에 좀 차단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실시간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 내부 모습이고요. 왼쪽이 국장 그러니까 장례식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숙소에서 빠져나와서 윤 대통령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오른쪽에 김건희 여사 검은색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인근이겠죠. 런던 시내에서 다시 웨스트민스터 사원 템즈강 인근으로 출발하는 모습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입니다. 윤 대통령. 이 런던에서 시작을 한 셈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는 여왕의 장례식 참석하기 전에 아들인 찰스 3세를 위로했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평생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찰스 국왕이 함께 있는 영국 왕실 가족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했습니다. 카밀라 왕비, 그리고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 얘기를 좀 짚어보기 절 텐데 그 전에 교통 통제로 직접 그 안치돼 있던 그 웨스트민스터 홀까지 윤 대통령이 가지 못했다. 이걸 두고 뭐 일부에서 홀대 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실 현지에서 또 설명을 추가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자꾸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데요. 현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장례식이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금 대통령, 그다음에 왕족들 그리고 또 이 지금 조문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영국 국민들이 지금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영국 지금 의원들마저도 지금 보니까 좀 특례를 받아서 본인들은 바로 가게 되는데 베컴 같은 경우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직접 조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이 VIP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게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오죽했으면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걸어서 이제 이 조문하기도 하고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 테러 위험이 있으니까 두 나라만 예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또 이게 각국의 어떤 이 정체가 있다 보니까 앞서서 한 사람들은 조문하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조문을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는 이제 대부분 다 이 장례식에는 참석했습니다. 예. 본격적인 장례식에는 다 참석하고 앞서서 있었던 이제 이 여왕의 어떤 관을 조문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일부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뭐 홀대 논란을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잠깐 뭐 지나갔는데 화면에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그러니까 장례식 시작 1시간 전쯤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잠시 화면에 잡혔어요. 현장 화면이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정상들 얘기도 있고 좀 더 제가 눈에 띄는 인사들의 화면이 나오면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자웅 차장, 네. 찰스 3세 만나서 언제든 대한민국, 한국을 오시라라는 덕담까지 그 윤 대통령이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윤 대통령이 영국을 도착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이 찰스 3세가 주최하는 이제 리셉션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리셉션에 참석해서 이 한국에서 온 한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위로의 말을 건네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왕세자 그 왕비죠. 이제 왕비가 한국을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초청해 주시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언제든 오시는 건 환영합니다. 사실상 이제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초청을 한 것이 지금 알려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잠시 보였고 윤 대통령이 지금 장례식장에 도착한 듯합니다. 정확히 대통령실로부터 공지를 받으면 얘기 나오고 저쪽에 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의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맞네요, 윤 대통령. 예,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조금 전에 이번 국장이 치러질 웨스트민스터 사원 도착을 해서 똑같은 여러 전 세계 VIP들과 마찬가지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모습.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제 각국 정상들이 조금씩 1시간 전부터 참석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도 화면에 이게 지금 AP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습도 잠시 같이 만나봤습니다. 김민정 교수님, 이번에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의 동행 일정 말고는 단독 일정은 없다. 뭐 이러면서 또 이게 또 국내 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뭐 저는 요즘 그야말로 정치 과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지나치게 이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이 논란이 일어나니까요. 아마 그런 면에서 뭐 지난번 나토에 갔을 때도 장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나토에서 뭐 만났던 정상 간의 회의나 이런 것보다도 더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조의를 표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화려한 장신구는 뭐 이거 상가하는 것이 또 예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화려한 거, 큰 거 이런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또 하지 않는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화면 하단에 윤 대통령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약간의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있고요. 검은색 모자를 쓴 김건희 여사의 화면도 잠시 포착이 됐고 일단 그렇습니다. 김질 대표님, 이번에 뭐 미국 정상도 만나고 벌써 찰스 3세와도 환담을 주고받은 윤 대통령인데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두고 막 설왕설래가 있는데 또 일본 언론에서는 또 대통령실이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뭐 어디까지 지금 팩트로 확인이 좀 된 겁니까? 일단 뭐 일본에서는 이거를 이제 동시에 정상회담을 발표로 하는 게 관례인데 이런 절차를 한국 측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분명히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정상회담 자체가 합의가 안 됐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발표가 나온 거는 현재 정황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여기 현지에서 영국 현지에서 뭐 환담도 나누고 뭐 나루히토 일왕하고도 만나고 그랬는데 가서 또 유엔에 가서 이제 뉴욕에 가서 또 좋은 성과를 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실이 좀 강조를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어쨌든 영국 왕실에서 시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어제 웨스트민스터 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앉히는 곳은 직접 조문하지 않았는데 장례식 직후에 조문록을 작성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추가로 좀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국 정부나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도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기가 어려운 지금 현실적인 상황들, 또 영국의 지금 워낙이 지금 경호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렇다 보면 또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이 경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뭐 마크롱 대통령 걸어서 갔습니다만은 또 이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호 때문에 사실은 이걸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게 정체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바로 이날 지금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문을 했니 못했니 이 문제 가지고 저는 논쟁을 벌일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첫날부터 리셉션을 열었고 찰스 3세 국왕을 만난 윤 대통령입니다. 이제 대략적인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부를 보니까 각국 정상, VIP, 왕족, 뭐 주요 인사들 모두 자리에 착석을 했고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인근을 한번 비춰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처,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한 15분 정도의 시신이 운구가 되면, 그러니까 여왕의 관이 저곳,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 치러지는 엄수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할 테니까
그 전까지 지금 VIP들이 모든 경호 일체를 받고 지금 제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전달받기로는 미국 정상 그리고 이스라엘 정상 정도만 빼면 모두 하나의 버스, 몇 대의 버스로 나눠서 이곳에 경호를 영국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입장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VIP가 영국 여왕을 배웅하고 있고 앞서 이현정 의원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조문록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이번 장례식이 다 끝난 뒤에 어제는 직접 조문을 하지 않았고 이제 조문록을 작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스케치 위주로 하고 그리고 현장 분위기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그 장례식장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조금 더 화면이 움직이거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이동을 하면 당시 현장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세계 장례식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잠시 국내 소식을 하나하나 전해드린 뒤에 다시 영국 현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내내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두고 조금 전에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어요? 저희가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피해자 근무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업체도 몇 손이 기다리신 거예요? 범행 계획하신 거 맞으세요? 피해자한테 합의 요청하신 이유 있을까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계획하고 보낸 거 맞으세요? 위생문은 왜 쓰셨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는데 1시간 뒤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름과 나이가 공개가 됐네요. 네, 피의자 전주환이고요. 1991년생 만 31세로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진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온라인상에는 뭐 이 사람의 직업, 뭐 혹은 이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일단 다 차치하고라도 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91년생 전주환 결정을 내린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뭐 신상 공개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 요건에 다 부합을 해서 신상 공개가 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요건에 부합을 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성범죄나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범죄를 행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또 피해자 재범 방지 또 범죄 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피의자를 얼굴과 성명, 나이를 모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전주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행 수단도 굉장히 잔인하고 피해 사실 당연히 중대했고요. 또 여러 가지 기타 요건들에도 모두 부합하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공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또 그 예상대로 오늘 공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91년생 31살 전주환입니다. 근데 허 변호사님, 사실 지금까지 역대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 피의자들, 가해자들을 보면 물론 뭐 가족을 살해한 잔혹한 살해범도 많습니다만 이 스토킹 범죄에 관련된 인물들도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작년에 10명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절반이 스토킹 범죄나 아니면 예전에 교제했었던 어떤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가 차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스토킹 범죄라든가 뭐 아는 면식범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조가 있는 범죄가 일어나다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고 그 예. 사람들의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다는 건데요. 사실 그런데 신상 공개 제도는 허점이 지금은 일단 조금 많은 편입니다. 허점이 많다는 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고 수락산 예.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강력 사건이었는데 피해자가 둘 다 심신미약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 어떤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 이렇게 어떤 그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신상공개위원들이 사건에 있을 때마다 회의를 열어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명확한 기준이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도 이렇게 또 비슷한 사례인데도 신상공개 여부가 엇갈리게 되니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 매뉴얼 마련하라 해서 경찰의 내부 지침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건이 열릴 때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 그 위원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게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기준이 좀 모호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허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피해자 역시 자기 어떤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기회조차 지금 없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상공개라는 것이요, 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 얼굴이 만천하에 정말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 또 응보의 목적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기왕 운영되는 제도를 좀 강력하게 법령의 어떤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의자 얼굴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91년생 31살 전주환 옛 동료 영무원 살해한 참 글쎄요, 신상이 공개되니까 더 이 유족들의 생각은 어떨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일단 신당역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했다는 소식까지 3위로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10위부터 8위까지 사건 사고 소식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음, 10위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도로 차박. 저희 뉴스탑10에서 최근 가로 주차 때문에 생긴 주차 전쟁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를 가로막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가 안 닿은 줄 알았다라고 해서 한계령 위험천만한 커브길에 갑자기 차박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이건 예. 본인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예. 근데 이 도로가 심지어 커브길이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차가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차가 한 대만 지나가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경치가 좋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평소에도 이런 차박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 출동을 해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예. 그냥 이제 위험성 인지하고 있어서 철수 조치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로에 이렇게 위험한 물건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가지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어떤 그 좀 위험성을 인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몰랐다고 저렇게 해서 경찰은 그냥 좋게 보냈다는 건데 저게 만약에 큰 사고가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반교통 방해죄가 해당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 방해의 의미를 이 죄에서는 우리 법원에서는요. 교통이 현저히 뭐 불가능할 정도가 돼야지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더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행법에 규정된 가장 좀 엄한 처벌을 통해서 이게 또 자주 이런 일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좀 처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훈계 조치를 하고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강하게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무슨 저런 사건이 있네요.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10위 황당 차박이었다면 9위는 이 키워드입니다. 철탑이 뚝. 흰남노의 파장, 후폭풍 꽤 거셌고 태풍 피해 걱정하신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늘 아침 부산 경남 지역을 스치고 왔던 제14호 태풍 남마돌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빠져나갔고 정작 이 피해 이 남마돌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 바로 일본 열도인데, 근데 허 변호사님, 앞서 우리 거제도 첨탑도 무너지고 인명 피해가 또 적지 않아서 부울경 그 경남 지역 분들이 많이 걱정을 좀 했었어요. 지금 그 지역에는 이 1,350세대가 넘는 지금 세대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어요. 예. 긴급 복구에 나서서 지금 복구가 됐다고는 하는데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 거제시 골프장에 철탑 넘어졌죠. 부산에서는 또 강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화분에 40대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는 사건도 있었고요. 뭐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도 이번 흰남노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이렇게 또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유리창이 파손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예. 또 울산과 부산, 뭐 경북 경남 지역에는 뭐 770명 일시 대피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전국 학교가 뭐 75개 학교가 휴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공식 집계된 인명 피해는 그나마 다행히 이제 부상자 1명, 아까 이제 화분 다친, 다리 다친 40대가 이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공식 집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안전사고로 인해서 전날 제주에서 낚시하던 낚시객 1명이 사망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적지 않은 피해가 좀 있었고, 근데 특히 일본이 이 태풍 남마돌의 직격탄을 맞아서 영상들이 조금 준비가 돼 있나요? 일본은 저렇게 지금 급류가 발생하고 갑자기 그 계곡천이 불어나는, 일본은 이번 남마돌이 뭐 흰남노 못지않은 파괴를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큰 피해가 났고, 특히 만 하루 동안 700mm가 넘는 미야자키 현의 큰 호우 피해 물폭탄도 있었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나라에 직접 영한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이번 가을 태풍에 대한 경각심이 좀 커진 것 같은데요. 14호 태풍 남마돌 얘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9위였고요. 8위 잠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누가 멍을 제일 잘 때리나.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재개된 한강 멍 때리기 대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지원자만 4,0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멍때리기 대회 1등 27번 김명엽 선수. 사실 응원하는 팀이 받을 수 없는 등수를 받은 것 같은데 네, 이걸로 만족하고요. 사실 뭐 엄청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 경기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멍 때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10년을 갈고 닦다 보니 그냥 하나 경기 본다는 생각으로 그냥 멍 때렸거든요. 올 시즌 프로야구도 하나가 최하위잖아요. 꼴찌인데 하나 경기를 본다는 자세로 도 닦는 자세로 멍 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위 했다. 수상소감이 꽤 독특하네요. 그런데 하나 팬들이요, 평소에 멘탈이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뭐 만년 꼴찌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올해 지금 야구 성적이 부진한데 그래도 팬들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탈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 경기를 보면서 아예 그냥 이제 우승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욕심을 버리고 넉놓고 보다 보니까 멍 때리기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우승했다, 이렇게 우승 비결을 밝혔는데요. 이게 또 한 프로그램에서 패러디된 적도 있었는데 이게 또 실제로 이렇게 멍 때리기 대회에서 하나 팬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뇌가 쉴 시간이 없는데 이런 대회에 참여해보고 또 내 한 번씩 휴식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1등도 있고 대한민국 주한미군 군무원도 참석을 했고 4,000명이 넘게 이 멍 때리기 대회에 참석했다. 이색적인 대회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10위, 9위, 8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7위와 6위를) 지금부터 만나볼 차례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무 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 한동훈 장관 등이 출석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돌아가면서 한동훈 장관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연단 위로 불렀습니다. 한간에 보는 말이
딸 문제와 처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연방의 범죄를 담당하는 3대 핵심 부서에 그것을 한 번에 가서 장관이 만나고 온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봐 주시죠. 잠시만요.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거는 오늘 대정부질문 영상인데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 김혜재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이 조금 전에 끝나서 영상을 지금 순발력있게 편집 중이거든요. 저희가 편집되는 대로 바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저 공방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최근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들은 바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이재정 의원 쫓아가서 악수를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짜 뉴스 논란이 좀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지금 뉴스가 되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김의겸 의원이 언론인 출신인데 도대체 악수를 누가 먼저 했는가? 이게 과연 지금 논쟁거리가 될 것인지 또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태도 논란에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 이재정 의원이 있는 지역이 안양에 거기에 이제 지금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거기 안양교도소 이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재정 의원을 이 엘리베이터에 따라가면서 악수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좀 이제 친하게 어떤 이게 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본인이 이재정 의원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아니 쫓아가서 악수를 했건 아니면 뭐 누가 먼저 악수를 했건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 정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문제 삼으려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사실관계도 또 달라요. 이 장면을 보면 왜냐하면 이 행사는요. 이 이재정 의원이 지역구에 엄청난 플러스 되는 행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법무부가 저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안양교도소 이전하는 거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진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장관이 저렇게 행사를 하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마음에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엘리베이터를 따라 나와서 본인이 나중에 인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는 것인지 정말 제가 답답할 지경입니다. 앞서 영상은 저희가 두 사람의 과거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 질의 공방을 이었었다면 이거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최근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오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작심하고 유포했다. 한동훈 장관의 이 멘트가 있는데요. 그 영상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이것도 준비가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최근의 논란들을 보면요. 예. 야당 의원들께서 이 하나 팬들보다도 더 멘탈이 좋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계속 공격하셔도 또 역공을 당하세요. 꼭 부메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장관의 얘기는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 처벌법을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짜뉴스 처벌법을 발의한 김의겸 의원이 왜 가짜뉴스를 먼저 얘기하냐. 또 이런 역공이 있었죠. 예. 저희가 뭐 진행 상황이 좀 고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들을 건데 그러면 오늘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공방이 어떻게 좀 더 번졌는지 오늘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피했어요.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 제목이 뭐냐?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이재정 의원과 장관께서 악수를 연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의겸 의원은 위헌 논란까지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가짜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법적 대응을 좀 염두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가짜뉴스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물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글쎄 민주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뭔가 이 한동훈 장관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제가 뉴스탑10에 나오고 나서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이현종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거 좀 되게 한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니, 악수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거 자체를 이상하게 조금 무슨 연출을 했네 안 했네 그런 거 논란을 하는 게 그렇고 글쎄 뭐 이재정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뭐 어느 쪽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말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의원들이 그 유튜브에 그 양당 공이 똑같은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그 진영 사람들한테 소구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이 과장된 내용, 뻥튀기 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몇 가지 뭐 예전에 성과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목걸이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재산 신고가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좀 과하게 지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튜브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고했던 그 이제 영상이 저희 제작진이 좀 순발력 있게 편집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고 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검사 출신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과의 설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지록 이마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런 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저는 지록 위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물었습니다. 사슴을 가르치고 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적용될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판 지록 이마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위원님, 당시에 위장 탈당이라든가 쪼개기 같은 여러 가지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통과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이 수사기지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장관 혼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중이 아니라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수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전부 이 수사를 무효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국민들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지겠어요? 잘못되면은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직을 국민에 의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잘못돼서 책임을 지면은 사퇴하셔야죠. 사퇴하신다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 그럼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에게 검수완박을 왜 검수원복했냐. 대통령 시행령으로 왜 돌려놨냐. 이 부분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록 위마 얘기도 나오고 서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누구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라는 얘기까지 두 사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책임 공방이 사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주장은 검찰이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던 것을 이 두 가지의 범죄로 4개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법률의 하위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법무부가 만드는 시행령에 등이라는 한 글자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김회재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바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좀 포괄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법률을 만든 민주당과 이 시행령을 만든 법무부는 아마 저렇게 갑론을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기관 간의 어떤 유권 해석을 권위 있게 내려야만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승소하면 어떻게 할 건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저는 뭐 김혜재 의원의 질문 가운데 국회의원 300명의 뜻이다. 이 말씀에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더욱이나 사실 이 검수완박법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뭐 완패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 뜻은 이것을 폐지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폐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적어도 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용어로만 쓰는지 이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 연단에 한동훈 장관을 불렀고 오늘 김일겸 의원과 글쎄요. 앞서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했지만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는 걸로 한동훈 장관 공격했다가 여러 구설에 오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하나 공방거리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야당에서는 최근에 대통령실이 추진했다 접은 새 영빈관을 두고 현 정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영빈관 짓는 878억 원 예산 알고 계셨습니까? 총리가 총리실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이걸 보고를 받으시고 예산이었습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단 말씀이시군요. 저는 예산에 결정되는 그러한 그 제도가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최고 통치권자 다 그거를 파악을 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말씀드리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관 얘기 예상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윤석열 정부 집중 공격했는데 대통령도 언론 보고 알았고 문제되자 즉각 철회했다. 일단 여론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철회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서영고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까지 또 거론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서울의 소리 기자랑 7시간 통화하는 내용에서 영빈관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추진이 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모른다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총리도 모른다고 그래,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대통령실 수석들도 다 처음 들었다라고 해. 그럼 누가 이거를 알고 추진한 거냐, 누가 주도적으로 한 거냐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영부인이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0일에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 영빈관은 용산 기지가 완전히 이전되면 그때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나 이런 것처럼 지어보는 걸 검토할 수 있겠다. 당장은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공약, 지시사항을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가 한 것인지 총무비서관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검토도 안 하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공식 만찬 때 뭔가 이 용산이 비좁은 거 아니냐, 원래 기본 컨벤션 센터가. 그래서 국회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실 2층에 있었던 다목적 홀에서 만찬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수석들도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국민의힘은 영빈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도 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마 예산을 신청하는 조직들, 그런 조직들이 비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관 없는 나라 있습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거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G10 국가인 우리나라 한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이렇게 모시고 다녀서 왜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경호 같은 데에도 좀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국경 얘기도 있고 우리가 세계 12 강대국인데 영빈관조차 없어도 되겠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얘기하는 건 영빈관을 지어서 바로 윤 대통령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차후 2, 3년 걸리니까 이후에 대통령도 좀 쓸지 않냐. 뭐 이런 논리를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영빈관의 개념 규정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빈관이 지금 있는 청와대가 있는 그 행사하는 장소 이런 거를 정확히 영빈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원래 영빈관은 외빈들이 왔을 때 거기에 숙소도 있고 거기 또 행사도 하고 이런 거를 영빈관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에 가면 조호대라는 게 있죠. 우리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하면 항상 조호대에 묵게 돼 있습니다. 다오이다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네. 묵고 거기서 또 행사도 하고 다 합니다. 자, 미국에는 블랙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숙소입니다.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악관에서 주로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개념 규정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하는 영빈관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영빈관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1년에 쓰는 게 몇 번 안 돼요. 원래 다른 나라도. 예.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도 여러 번 검토됐지만 이게 너무 비용이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지금 행사만 하고 보통 외국 대통령이 오면 호텔에 다 묵으십니다. 지금 뭐 여기 있는 하얏트 호텔이라든지 뭐 다 이런 데 이제 묵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겨가면서 지금 이제 이 용산 기지가 이전되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문제는 이걸 불쑥 이제 영빈관만 덜컥 이제 예산안을 해놓고 내년 후내년에 완공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이 지금 대통령실의 문제가 뭐냐면 자 누가 했는지 몰라요. 자 대통령도 모르고 총리도 모르고 수석도 모르고 그럼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도 나와서 아 이거 내가 알아서 내가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무나 모르게 그냥 이 878억 예산이 불쑥 들어갔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구 안 직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누가 홍보하고 누가 주체가 됐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그렇죠. 예. 바로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돼요. 예. 대통령실이 있고 관저도 있고 그다음에 영빈관도 하고 이런 종합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민을 좀 설득을 하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불쑥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예산에 슬쩍 집어넣어서 또 지금은 보면요. 이걸 누가 했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이 지는 사람이 없다면 국민들이 더 의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빈관 공방 그리고 한동훈 장관 관련된 대정부 질문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 있었던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더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전현직 정권 간의 갈등인 것 같은데요. 전현 정권 간의 갈등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교실에서 한 친구에만 사로잡힌 학생 같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부 바뀌어도 남북 합의는 이행돼야 된다. 가만히 있질 않았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가 열렸는데 전현직 대통령 공방의 대리전 같았습니다. 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부르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국가 안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셨으면 부르겠습니까? 물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해서 증인 채택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리당략에 따라서 마음대로 국감 증인을 채택한다는 것은 오만한 권리 남용이 아닌가. 신원식 간사나 김병주 간사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인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퇴임한 지 며칠 안 되는데 국방부 정인으로 참석을 해? 그걸 국민의힘에서 정인 신청을 했다?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뭐 이상하다. 그렇게 정치적 판단이 없나? 국민들이 그걸 잘했다고 그럴까? 이런 의문이 상식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특정 직위를 했다고 해서 국민적 의혹이나
뭐 여러 가지 물을 게 있으면 이제 성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시든 현직 대통령이시든 누구한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설사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제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만나볼 거고요. 그 전에 잠시 지금 국장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곧 시작될 런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 입장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의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속속 영국 주요 인사들 혹은 유럽 고위 관계자, 왕족들도 지금 참석하기 위해서, 장례식 참석하기 위해서 사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오전 10시 37분일 겁니다. 7분 뒤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안치되어 있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저곳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라서 지금 영국 근위대, 영국 군 도열을 한 채 이제 영국 여왕의 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다시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작은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중간중간 체크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좀 주제로 와볼까요? 김준영 교수님. 앞서 우리 국회 국방위 얘기는 뭐 전현직 대통령 간의 대리전처럼, 글쎄요. 정말 물어볼 게 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를 수 있지 않냐, 이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정말 물어볼 게 있으면 뭐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뭐 일견타당한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선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또 혹은 불문율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국정감사장에 전직 대통령을 부른 적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조금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너무 선택적인 발언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9.19 군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특히 왜 우리의 공무원이 그렇게 불타 죽어야 했는지, 왜 두 젊은이들이 북송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무수한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아시는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군사 협의만 지켜야, 9.19 군사 합의만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한다고 하니 너무 좀 선택적인 발언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야 공방 성역 없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증인 얘기, 야당에서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요. 대북 정책을 두고 또다시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그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고,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 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 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해외에서까지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과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나섰는데, 김원국 의원님, 어쨌든 문 대통령이 북한이란 친구에게 집착한 학생 같다, 윤 대통령의 비유, 그만큼 대북 굴종적인 거 아니냐. 물론 뭐 비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봤을 때는 과할진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이 사안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자유주의적인 시각, 리버럴리즘이냐 아니면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익 중심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것들, 결국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화해적으로 오게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기조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지금은 어떤 적개심이랄까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국가 간의 또는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어떤 이 하이 레벨 국장급이나 장관급이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얻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그 나름의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정치 쇼로 돌려버린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폄훼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바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을 부르겠다. 사실은 부를 수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선례도 없었고 단지 정치권의 주장인데 이것이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적인 정치적 싸움이 돼버리고 서로 간의 적개심을 보이는 장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정치가 제 할 일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기반을 좀 더 우리는 발전시키겠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모든 건 쇼였고 잘못됐다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상호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외교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진중한 자세로 전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단점 다 고려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국민들께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비전도 보이지 않고 오직 과거 정권에 대해서 파헤치기만 한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치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원국 교수님이 논평하는 사이에 현장 화면이 좀 크게 연결이 됐어요. 여왕의 관,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됐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운구되기 직전이고 영국의 근위병들이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에 그 관에 대해서도 이 여왕의 관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고 30년 전부터 영국의 유수의 나무를 준비해서 관을 직접 준비를 했고 저 여왕의 관도 300캐럿이 넘는 아마 제국의 관으로서 영국을 상징하는 그 여왕을 상징하는 이런 관이 지금 그 여왕의 관이 운구가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영국산 참나무로 만든 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영국에서는 워낙 미국산 참나무가 가격이 싸서 대부분 미국산을 쓰는데 이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서 30년 전부터 이 주로 이제 그 궁의 어떤 이 장례를 관장하는 회사에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왕의 어떤 시신이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방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에 납으로 이제 전부 다 밀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가 굉장하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군인들 한 8명이서 이제 겨우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무게가 가지는 이제 관을 마련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영국 여왕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나라에서 이제 생산된 참나무 어떤 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주로 했던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저 남편인 필립 공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에 이제 해서 이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이제 관이 이제 앞으로 근위병들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본격적인 이제 장례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고 결국 이제 이 납골로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필립 공과 함께 이제 안치될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영국의 참 이런 대규모적인 어떤 장례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생애에서는 마지막 보는 장례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70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고 그리고 96세의 삶을 마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스코틀랜드 벨모로 성에서 숨을 거둔 뒤에 에든버러 성을 가서 이 스코틀랜드 시민들에게도 여러 추모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본인 윈저성으로 묻히기 전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관 위에 이제 여왕의 관이 이제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관 앞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예요. 맞아요. 이제 그 영국 여왕이 가지고 있는 저 관이 이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사실 남아공화국에서 그 출토된 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여왕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원래 원석은 더 컸고 이걸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인데 최근에 이제 영국 여왕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면서 남아공에서는 결국 이것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왕이 대관식 70년 전에 대관식을 치른 저 장소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지금 그 여왕의 관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뒤에 그 윌리엄 왕자의 모습도 좀 보이고 왕자의 모습도 왕세자의 모습도 보이고요. 앞서 화면에 잠깐 찰스 3세의 부인인
카밀라 왕비가 대관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아니죠. 정확히 하면 장례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지금 총포차로 영국 해군 142명이 운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 해군, 영국 군의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도 좀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연결하도록 할까요? 일단 김주일 대표님, 그 현장 연계를 조금 더 볼 텐데 영국 해군 142명이 운구를 하고 있고 영의 왕관과 영의 관, 지금 저기 보면 영연방 그 소속 국가의 국기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이게 단순히 영국, 잉글랜드, 영연방 국가의 모든 행사, 모든 장례식이 지금 다 열리기 때문에 저렇게 국기까지 결려 있고 뭐 여러 상징성들이 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커먼웰스라고 하죠. 영연방 국가들을. 그래서 이번에 영연방 국가에 있는 뭐 주요국 수상이라든지 지도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국 여왕의 어떤 존재, 그동안의 어떤 상징성 같은 것들이 이제 영연방을 하나로 묶는 그런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한 것이고요. 예. 근데 뭐 이제 찰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영연방이 유지될 수 있느냐, 뭐 그런 뭐 우려도 있어요. 그 정도의 통합 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추후의 일이고 영국의 일이니까 저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뭐 각국의 정상들이 이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에 보내준다라는 거고, 그 아까 전에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을 스코틀랜드에서 보냈고 엘리자베스 2세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사람이라서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영국 여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코틀랜드도 한번 들르고, 그리고 이제 세인트 조지 교회 내 이제 남편 필립공, 지난해 4월에 돌아가신 필립공 옆에 이제 같이 묻힐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현지 시간 오전 10시 48분, 12분 뒤면 정확히 현지 시간 오전 11시에 장례식 시작이 되고, 앞서 저 여왕의 관 바로 뒤에 아들인 찰스 3세 국왕과 그리고 앤 공주, 본인의 딸과 아들이 모두 뒤 관을 따르면서 영국 해군이 운구하는 모습들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도 포착이 됐으니까요. 예, 이 세 개의 장례식 현장 연결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의미 있는 관의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정치, 대북 정책,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들 얘기를 하면서 중계를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이제 스튜디오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윤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 얘기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합의를 좀 정부가 바뀌어도 지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앞으로도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집권 여당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살다 보니 영상으로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다 보내요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윤 대통령 듬직하고 김건희 여사도 함께하니까 보기 좋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도로 위의 캠핑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그러게요. 커브길에 도로 위에서 캠핑을 하다니. 또 보겠습니다.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신당동 3번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범죄자 공개 동의합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오늘 국민의힘 내부 얘기, 국내 정치 얘기로 이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의원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요, 윤리위원 가운데 한 명인 바로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 논란입니다.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글쎄요.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게 포착만 되면 정말 어떤 생각이 들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윤리위원 가운데 하나는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전에 질문은 오케이, 중징계 중 해당 의원이 경고해야지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참 그렇게 문자 때문에 고생을 해놔놓고 또 문자를 저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좀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휴대전화를 뭐 압수하든지 해야 뭐 이게 국민의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정적 순간마다 이 문자 때문에 정말 곤욕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그 자리에만 가면 저렇게 다 문자를 저렇게 기자들이 뻔히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물론 이 문자는 지금 오늘 한 게 아니라 지난 위에 있는 이제 징계 문제 관련해서는 뭐 8월 13일 날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일반 의원일 때 유상범 의원이 이제 비대 당시 윤리위원이거든요. 윤리위원일 때 이제 저 문자를 해서 뭐 이 기소되면 제명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주장할 만큼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절박성과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 이런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솔직히 의문스럽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문자 파동 이후에 뭐 여러 또 한 번의 구설이 올랐는데 오늘 또 꽤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새롭게 원내대표 되면서 남은 임기 잘 꾸리겠다. 이게 오늘 보낸 문자는 아니더라도 정말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 맞다나 본인은 그냥 평의원이었고 유상범 의원과 의견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적절한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는 뭐 얼마든지 의원들 간에 문자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 의회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회의장에 못 가져가게 합니다. 예. 우리도 좀 그런 거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뭐 저는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었고 그걸 보고 난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분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주고받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냐.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썼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이겠지만 그 당시는 비대위원장도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저는 오히려 유상범 의원이 이 문제로 인해서 뭐 이번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이미 지난번에 나온 문제 쓴 것입니다만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했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치적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건 무슨 임기가 보장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이준석 전 대표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문자 파종 논란이 좀 커지니까 김원국 교수님, 그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직을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일단락은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락 되지는 않겠죠. 저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당연히 반발할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 정, 대 다 문제입니다. 우리 이번에 영빈관 파동에서 보듯이 대통령실도 전혀 국정에 대해서 끌고 가는 여러 가지 그런 비전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당 내부는 집권 여당입니다. 일반 정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민들께 책임 정치 그리고 국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직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낼 정도로 당내 중진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후보로도 이미 거론됐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간에 저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사실은 마음은 분명히 정치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렇게 되지 않도록 이 집권 여당이 더 실력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결국은 이 외교를 위해서 외국에 나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고 또 이준석 대표 이 싸움 되면서 앞으로도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집권 여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유엔 제소 얘기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적 수단 다 할 것이다. 11.6 사태 1979년까지 거론됐는데 글쎄요. 뭐 갈 때까지 가보겠다. 뭐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글쎄 유엔 제소는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유엔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뭐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소를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끝까지 간다. 이거 내용은 제명을 하더라도 윤리위에서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것이라는 거에 예고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유엔이 얼마나 바쁜데 이준석 대표의 이 사퇴 문제를 거론할 만큼 여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유엔 얘기, 11.6 얘기까지 꺼내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 여왕 장례식 관련 속보와 함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이 소식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